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네,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거 오늘 문제 잘 풀어지시나요? 예, 매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해요? 예, 잘 풀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잘 푸실 수 있으면 안 오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안 써주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오늘 이 나온 문제들은 집에서 풀어보셔야 돼요. 정리는 끝내놓으셔야 돼요. 다음엔 또 다음 문제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서준 콘크리트 양생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나눠드린 걸 보시면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 차별 아이템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 아이템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 하나, 키워드 종류로 할 거예요. 주로 이제 기본 아이템은 키워드나 분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 아이템은 그 중에서 중요한 강조될 수 있는 키워드, 전문 용어가 뭐냐. 그러니까 기본 아이템은 분류, 중요 아이템은 키워드가 되겠죠. 차별 아이템은 본인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그거를 잘 갖고 계셨다가 시험 전에 그것만 살짝 읽어보시면서 가는 거죠. 분류는 뭐냐, 키워드는 뭐냐, 그래프는 뭐가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그것만 보시고 가실 거예요. 시험 전에, 직전에. 시험 전에 보통 하루 이틀 전에는 이것만 하고 보는 거죠. 다른 거를 내용을 상세하게 볼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서준 콘크리트 양생은 이건 이제 용어 정의에 몇 페이지 있냐면 57페이지에 용어 정의 있습니다. 그 57페이지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아이템은 뭐냐면 서준 콘크리트의 양생 방법이 되겠죠. 자,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습윤 양생, 온도, 습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죠. 습윤 양생이 있고요. 온도 제어 양생이 있고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 어떤 유해한 환경이 있나요? 바람 또는요 물, 비 오면 비 맞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습윤 양생, 온도 제어 양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해가지고 요거를 세 개를 용어 정의해 보시면 각각의 특징을 따로 설명했죠. 습윤 양생의 특징, 온도 제어 양생 중에 파이프 쿨링의 특징, 이렇게 키워드요. 그다음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름철 양생 방법이 뭐예요? 예, 당연히 습윤 양생이겠죠. 왜냐하면 파이프 쿨링은 실은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용어 정의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용어 정의의 50페이지를 보시면 습윤 양생이 나와 있어요. 습윤 양생은 각각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걸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자, 기본 아이템은 뭐죠? 습윤 양생, 그다음에요 온도 제어 양생, 그다음에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요 세 개를 쓰시고요. 뭘 키워드로 강조한다? 습윤 양생이에요. 습윤 양생에 보시면은 시트를 보양 후에 살수를 한다 하는 건데 여름철에는 주간에는 가급적이면 얼마요? 2시간 간격으로 살수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양생 살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프링클러로 뿌리면 되나요? 굳지 않았는데? 안 되죠. 어느 정도 표면이 굳은 다음에 뿌리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이 굳기 시작할 때 타소로 1시간이 경과되면 살수한다. 이런 법칙이 약간씩 틀리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푸집에 대한 살수도 중요한가요? 거푸집이 뜨거운 상태에서 타설을 하면은 그 거푸집 표면 온도 때문에 균열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살짝 뿌려주는 거죠. 냉각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께서 쓰시는 양생 방법은 세 가지는 뭐예요? 습윤 양생, 온도 제어 양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고요. 그 중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뭐죠? 습윤 양생을 별도로 대제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용어 정의해 보시면 습윤 양생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요. 최소한 습윤 양생 기간은 얼마로 한다? 7일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 하는 거예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의 강도 경화가 되니까 5일 정도가 되겠지만 7일 정도로 확보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설 후에 3일 정도는 뭐 한다? 충격이나 보행 금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5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습윤 양생과 일반 건조 양생에 대한 강도 변화도 다르죠. 습윤 양생이 아무래도 강도가 더 크다 시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용은 어떤 얘기를 쓴다? 분류 세 가지. 그 다음에 습윤 양생에 대한 분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각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했죠. 아까도 이제 보시면 뭐 2시간 있다 친다, 3시간, 1시간 있다 친다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상세하게 쓰시면 기본 점수는 나가요. 55점.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수빈양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준을, 품질 기준을 더 얘기해 준다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그래프는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사례 같은 경우인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도로가 그 교량이 있는데 교량 맨 끝부분에 단부에 뭐가 있죠? 무수축 콘크리트로 그 고강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끝단부에서는 여기 이제 교량의 본선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신축이음이 붙잖아요. 신축이음이 붙는데 신축이음이 연결하는 이 신축이음 바로 직전에 신축이음이 이렇게 있다. 예,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게 무수축 몰탈로 해서 콘크리트를 별도로 치게 돼 있죠. 여기다 이제 거푸집을 대고 치게 돼 있는데 여기를 그 여름철에 증발이 잘 되니까 안 그래도 고강도 콘크리트인데 증발이 잘 되니까 균열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례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수분 양생을 할 수 있나요? 계속 물이 젖지 않게 여기다가 양생포를 하고 물을 끼얹어 놓으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다? 요거를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박관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이제 그 우리 수도관 같은 거 25mm짜리 파이프를 여기다 낸 거예요. 파이프를 낸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뽕뽕뽕 뚫어놔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 부직포를 해서 이렇게 싹 감아요. 그래서 못질을 이렇게 했다 해요. 그 다음에 이 단부를 어떻게 연결했냐면 여기 대형 수조를 해가지고 물을 한 다음에 여기를 고무호스를 얇은 거 예를 들면 우리 닌겔 주사 맞는 것처럼 얇은 그 플라스틱 관 있죠. 호스 25mm짜리 말고 굉장히 얇은 호스 있죠.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 호스를 해서 이걸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냐면 똑똑똑똑 계속 떨어진다고요. 한 번에 확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수분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이거 별거 있나요? 이게 V 경진대에서 500만 원짜리예요. 이걸로 은상인가 탔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 V 사례라는 건 결국 뭔가요? VE가 뭐죠? 벌류 엔지니어링, 즉 경제성이에요. 아니 수분 양생을 계속해서 살수를 하고 뭐라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그 다라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조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박관 같은 수도관 같은 거 그냥 갖다가 놓고 구멍 뚫어가지고 부직포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살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양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나 계속 물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에 어떤 사례도 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별 아이템에 쓴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예요? 수분 양생에 대한 부의 사례, 경제성 확보 사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꼭 이것만 쓰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쓰고요. 이런 걸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모식도를 규격치수 제한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처럼. 예, 여기 이제 얼마 치냐면 예를 들어서 뭐 200mm 정도 여기 이제 친다 하고 여기 이제 바꿔는 파이프가 25mm짜리다. 그럴듯하게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고 이 고무호스는 뭐 몇 mm짜리를 썼다. 5mm짜리를 썼다. 뭐 이렇게 하고 이 수조에 대해서 해서 24시간 물 공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면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도식화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규격, 치수, 재원이요. 일단 틀려도 그거 갖고 시비 안 걸어요. 아, 모르고 여기다가 파이프를 25mm라고 쓴 거예요. 25mm라고 쓰면은 물이 줄줄줄 셀 건데 커서 그래도 일단 인정해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규격, 치수, 재원 쓰는 거를 인식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종류 3개, 특히나 수분 양생에 대한 거 3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용어 정리해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양생, 수분 양생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죠. 몇 시간, 수시로 야간에도 점검해서 시트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 스프링클러를 할 때는 굽기 전에 하면은 이제 곰보가 생기니까 1시간 경과한 다음에 탓을 한다. 이런 내용을 그 스프링클러를 가동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자, 그 정도 보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콜드 조인트에 대한 발생 원인과 제어 대책. 요거는 용어 정의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페이지 62페이지에 있습니다. 62페이지예요. 자, 6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콜드 조인트에 대한 발생 원인 및 제어 대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콜드 조인트는 어디서 이제 문제가 되죠? 대규모 타설할 때 맞나요? 대규모 타설할 때 또요? 수밀 콘크리트. 자, 수밀 콘크리트는 지중해 이제 콘크리트를 치면은 지중해 박스나 라이닝을 치면은 그게 물이 새는데 어디서 새요? 콜드 조인트 부분에서 새거든요. 물론 이음부에서도 새지만
그래서 콜드 조인트 이런 부분에서 수밀 콘크리트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요. 예,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여름철. 여름철이면은 먼저 기타설한 그 여름철 서준 콘크리트죠. 하면은 기타설에 대한 응결이 진행되면서 콜드 조인트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콜드 조인트의 주요 고려 대상이 어딘가요? 이렇게 쓰면 되죠. 콜드 조인트를 중점 검토해야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서준 콘크리트에서 특히나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발생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얘기했죠. 시공 계획상의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미콘, 펌프카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 대수가 안 맞는 거예요. 펌프카가 한 대뿐이 없고 레미콘을 엄청 온다든가, 예, 또는 펌프카가 많은데 레미콘은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시공 계획상에요.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도 있다? 운반로가 예를 들어서 협소하거나 하면은 또는 대기 장소가 없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콜드 조인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레미콘이 왔는데 땡볕에 그대로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안에서 수화가 되잖아요.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미콘을, 예, 우리 양생포로 하고 물도 적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늘막 같은 데가 있으면 좋아요. 대기 장소가. 땡볕에다가 레미콘을 굴리고 대기하고 있으면 안 좋죠. 그러면 콜드 조인트 발생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상에서는 뭐가 있다? 어떤 계획상에서는 장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 운반로나 진입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대기 장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맞나요? 예.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떤 부분이에요? 철저한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펌프의 예를 들어서 펌프카의 가동 능력하고요. 레미콘의 공급 능력을 맞춰서 어떤 사이클 타임을 맞춰서 배분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펌프카가 더 용량이 많은 게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레미콘이 오자마자 바로 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예, 또 예를 들면은 장비가 대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늘막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예, 맞나요? 예.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배합 성형에서는 이제 부적절한 배합 관리예요. 자, 어떤 게 부적절한 배합인가요? 단위 시멘트량이 커요. 그러면 안 좋은 배합인가요? 시멘트량이 크면 금방 슬럼프가 떨어질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단위 시멘트량을 낮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혼화재료를 쓰는 거예요. 맞나요? 네, 혼화재료. 또 단위 시멘트량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단위 수량이니까 단위 수량이 높게 배합을 하면 그것도 나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위 시멘트량을 낮춘다, 단위 수량을 낮춘다, 또는 물결합 재비를 낮춘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거기다가 뭐를 넣으면 더 나아요? 혼화재료, 지연제 같은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재료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말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연제를 첨가한다. 단위 수량을 줄이고 단위 시멘트량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상에서는 치기 순서나 구획이나 기상 변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언제 안 쳐요? 2시에서 5시는 일조량이 가장 크고 뜨거워요. 그때를 시공을 안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 밤에 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소음 진동에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그 2시에서 5시가 가장 일조량이 크고 뜨겁거든요. 그럼 그때는 피한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예. 자, 그다음에 치기 순서나 구획에 대한 부분도,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벽체가 있는데 3번 나눠 치는 게 낫나요? 2번 나눠 치는 게 낫나요? 3번 나눠 치는 게 나아요. 왜냐면 2번 나눠 치면은 위에서, 예, 우리 이제 다진봉을 넣을 때 다진봉이 그 타설면에 기타설과 선타와 후타의 거기 경계면에 다진봉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 치는 게 나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획을 나눠서 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서 쓰시는 거는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발생 원인과 이 대책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단위 수량을 줄인다. 지연제를 쓴다. 뭘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항목은 이렇게 돼서 뭘로 볼 수 있다? 시공계획상 대책, 예, 재료배합상 대책,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시공상 대책.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뭘 강조할 수 있어요? 예, 처리 대책도 중요하죠. 그 콜드 조인트가 만약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처리 대책도 중요하다 하는 거니까, 자,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원인, 제어, 대책 세 가지는 뭐죠? 계획상, 재료, 배합, 시공상이죠.
결국은 재배시예요. 재배시.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쓰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강조한다? 처리 대책도 중요해요. 콜드 조인트는 완전히 방지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거는 그래프를 한번 차별 아이템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 온도하고 관련된 게 또는, 예, 슬럼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게 콘크리트가 맨 처음에 이게 선타설한 부분이 있고요. 선타가 있고요. 이건 후타설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친다. 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자, 맨 처음에, 예, 이게 선타설 그래프예요. 선타설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슬럼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타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타. 이렇게 해서 후타가 돼요. 후타. 그러면 이게 강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하나는 딱딱하고 하나는 말랑말랑하니까 콜드 조인트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선타설에 대해서 보통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을 지연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덜 굳어가지고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얘는 선타설에 뭐예요? 선타설에 뭘 첨가한 거예요? 지연제. 그래서 지연제를 첨가해서 강도 차이가 안 나니까 둘 다 묽은 거예요. 묽은 거니까 어떻게 된다? 콜드 조인트를 감소시켰다는 대책이죠. 이게 바로 대제목, 이게 그 그래프 제목이 뭐예요? 지연제 첨가에 따른 뭐요? 콜드 조인트 저감 대책 사례예요. 콜드 조인트 저감 대책 사례.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연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연제를 선타설에다 넣어요? 후타설에다 넣어요? 후타설에다 넣으면 더 멀어져요. 더 되죠. 선타설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현장에서는 많이 해요. 선타설에서 지연제를 넣고 후타설은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선타설을 넣고 후타설에는 촉진제를 넣느냐, 이걸 약간씩만 바꿔서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결합제비 결정 방법은 여기 이제 보시면 용어정의 페이지, 용어정의 페이지 40, 잘렸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위에 있네요. 45페이지. 자, 용어정의 45페이지를 보시면 물결합제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물결합제비는 물시멘트비하고 다르죠. 이 결합제비는 단위 시멘트량 플러스 혼화재료량이니까, 예, 이제 물시멘트비하고는 다르지만 물결합제비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결정 방법 있죠. 결정 방법은 용어 내용이 기본 아이템이죠. 키워드는 뭐예요? 기, 시, 결 이렇게 얘기하죠. 기준 범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배치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한다. 자, 그러면 별도 대제목으로 나와야 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기준 범위예요. 기준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압축 강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한다? 시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본다 하는 거고요. 내구성에 대한 기준 범위는 어떻게 돼 있죠? 내동해성에 대한 기준 범위, 내화학성의 기준 범위, 중성화의 기준 범위로 따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밀성의 기준 범위, 즉 해양 구조물이나 하천 구조물에 대한 수밀성 기준 범위는 50%로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 방법을 쓰시고요. 별도 대제목으로 밑으로 뺀다. 뭘 빼요? 기준 범위.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 내구성에 대한 기준 범위, 강도에 대한 기준 범위에서 강도 설명하고 내구성 설명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강조는 뭘 한다? 중요 아이템은 뭐라고요? 기준 범위예요. 자, 그러면 기준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키워드로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동해로 제수중래 40, 45, 50, 55 이렇게 얘기했죠. 동해로 제수중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요 아이템 중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물결합제비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굳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고요. 부착성, 수밀성, 라이턴스, 크랙이고요. 굳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뭐죠? 강내 수강,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보호 성능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결합제비에 대한 부분은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차별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물결합제비에 대한 사례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런 그래프 정도 나오는 것도 괜찮죠. 이론이요. 자, 물결합제비 할 때 수화 반응에 기여하는 물결합제비 최소의 물결합제비는 얼마라고요? 25%.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은 40페이지에 있어요. 40페이지. 네, 40페이지네요.
자,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은 이건 AB 타입이죠. AB 타입이니까 핵심은 이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의 차이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의 차이점. 근데 여기서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 아이템은 뭐죠?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하는 이유예요. 자, 수정하는 이유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재료 조건적인 부분의 수정 이유가 있고요. 하나는 현장 조건적인 부분의 수정 이유가 있어요. 맞나요? 자, 재료 조건적인 부분에서는 수정 이유는 왜 수정을 하죠? 재료는 다 각각 뭐가 틀리다? 공급률 또는요 실적률, 실적률, 또는 뭐 여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석분에 대한 함량, 뭐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함수량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흡수하는 양은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틀리는 게 거기 미리분이 있으면 미리분이 물을 흡착하기도 하고 공급이 있으면 공급률이 많으면 흡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현장 조건에서는 뭐가 배합이나 이런 입경이 틀린가요? 현장에서는 어떤 보관 상태, 또는요 기후. 만약에 기후가 뜨겁고 증발산량이 많다고 한다면 수량이 여기 있는 우리 함수 상태가 건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관 방법이나 보관 상태 또는 기후, 온도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함수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물어본 그 내용은 기본 아이템 이거 정도는 나와야지 50점을 확보해요. 그게 뭐예요? 차이점, 비교표예요. 여기는 입도하고 함수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입도하고 함수,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입도에 대한 부분 또는 함수 상태에 대한 부분, 골재의 계량이나 단위량의 표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 아이템은 뭘 강조한다? 사유요. 사유. 이 방법까지 시까지 다 외우시면 좋은데 이 시까지 외우면 더 굿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외운다고 한다면 요거는 빼면 안 돼요. 왜 바꿔야 하는지, 즉 왜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꿔야 하는지 하는 그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재료는 실제 이론적인 골재보다 공급률이나 이런 공급률 또는 어떤 그 실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다. 또 특히나 그게 불순물이나 미리분이 있으면은 더 흡수율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여름철이나 이런 데서 어떤 차양막이 없이 골재를 만약에 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함수 상태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로 흡수율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정 이유를 주저리 풀어서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모든 학문의 기본은 왜죠? 왜 하는 거냐? 왜 그러냐? 이 얘기죠. 이제 여러분께서 면접 시험에 가시면 제일 많이 질문 나가는 게 뭐예요? 왜요? 왜? 측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뭐 내면서 그 물리 탐사할 때 어떤 방법을 쓰죠? 무슨 방법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질문하기 쉬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놈의 왜는 엄청해요. 왜요? 질문 되게 쉽죠. 본인은 던져놓고서 계속 듣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보통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물어봐요. 왜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수직구를 팔 거예요. 수직구를 팔 건데, 수직구를 팔 건데 여기 사각 단면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원형 단면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사각 단면으로 하면 이제 버팀목에 사부광재를 대고 여기 이제 버팀목을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원형 단면으로 하면 원형 띠장으로 해서 이렇게 걸기 때문에 내부에 버팀목가 없어요. 자, 수직구를 할 때 사각 단면이 나요? 원형 단면이 나요? 그럼 왜요? 이런 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유리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사각 단면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싸지만 간섭은 엄청 많잖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소규모 같은 거를 한다면은 공사 기간이 짧고 소규모 한다면 얘가 경제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 계속 수직구에서 뭐 파내고 이런 걸 많이 하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원형 단면을 해서 버팀목을 제거하는 방법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사각 단면이 나요 그러면 아닌데? 원형 단면이 난데?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해되시죠? 왜라는 얘기, 이유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다음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유동화재하고 감수재, 고성능 감수재.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유동화제하고 감수제는 똑같은 그 혼화제래요. 근데 이제 이 혼화제의 구성 성분을 약간 다르게 해서 유동화제보다 고성능 감수제가 더 센 약이죠. 그러니까 얘는 고성능 감수제는 감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고강도성을 내니까 굳은 콘크리트의 목적을 해요. 콘크리트 강도 목적을 하고요. 얘는 당장에 시공에서 감수 그 유동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니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어떤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가 중요해요? 차이점의 비교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그 이유까지 쓰시면 돼요. 왜 워커빌리티가 향상되느냐? 왜 강도가 올라가느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죠. 이거 세 줄뿐이 없는데 어떻게 3분의 1페이지를 써요? 설명을 밑에다 쓰세요. 왜 워커빌리티가 올라가는지.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자, 유동화제 하면은 키워드, 전문 용어 뭐 튀어나와요? 분산 효과 나와야죠. 분산 효과. 그래서 분산 효과에 대한 모식도는 우리 그 본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시멘트 주위에 음전화가 충전이 되고 음전화 주위에 물입자가 충전이 되는데 옆에 있는 시멘트에 음전화와 물입자가 있으면 얘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소량의 물로서 어떻게 된다? 감수 효과가 난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뭐라고 써요? 유동화제와 고성능 감수제 분산 효과 또는 분산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또 대제목을 어떻게 하냐면 비교표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유동화 첨가 방식에 대한 분류를 비교표 그 별도 대제목으로 할 수 있어요. 유동화 첨가 방식은 뭐 한다? 현장 첨가에서 현장 유동화하거나 현현, 공현, 공공, 공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공장 첨가에서 공장 유동화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장 첨가, 공장 유동화가 품질이 좋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다? 30분 있다가 슬럼프가 로스가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30분에 대한 운반 시간이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 현장 첨가, 현장 유동화를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 유동화에 대한 유동화 방식 이런 얘기를 별도 대제목으로 할 수 있죠. 그걸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운반 시간에 따른 유동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같이 곁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30분부터는 슬럼프 로스가 극대화되므로 현장 첨가, 현장 유동화 방식이 더 합리적임 이런 식으로요. 자, 그 정도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갈까요? 콘크리트 펌프. 자, 펌프카의 시공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어요. 이거는 이제 48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시공 관리라고 했는데 시공 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시공 관리라고 하면 이거를 분류식으로 간다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공 관리라고 하면 관리 항목으로 얘기하면 뭘로 할까요? 항목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품질관리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펌퍼빌리티 얘기 꺼낼 건데 품질관리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도 중요하다고 했죠. 펌프카 칠 때 펌프카가 사람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관리 순서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관리 순서로 하면 어떻게 해요? 펌프할 때 타설 전, 타설 중, 타설 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타설 직전이고 타설 직후죠. 예를 들면 펌프로 해가지고 타설을 하면 타설할 때 타설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후에 대해서는 그 타설면은 어떻게 해요? 면 정리를 해야죠. 헬리콥터 같은 걸로. 미장 같은 걸로 하든 헬리콥터 같은 걸로 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타설 중이 주인공이 되고 타설 직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철근 간격이 피복 두께가 나오는지 거푸집이 그 폼 타이가 제대로 체결이 돼 있는지 이런 거 먼저 본 다음에 타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설 전, 타설 중, 타설 후예요. 그러면 시공 관리 어떻게 쓰셨나요? 다 돼요. 관리 항목으로 한다면 안전관리, 품질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순서로 따진다면 뭐 한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품질 관리하고 시공 중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시공 기술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48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48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시공시 유의사항이 나와 있죠. 유의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콜드 조인트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친다. 또는 뭐 수평거리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한다. 뭐 이런 것들요. 수평거리가 커지면 아무래도 관내 마찰 때문에 재료 분리가 생기죠.
예,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호퍼 내에서는 가수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이게 시공 중이나 품질 관리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템은 어떻게 한다? 품질과 항목별로 나누면 품질, 계품화란 예를 들어서 품질, 안전, 환경. 그 다음에 순서별로 하면요. 전, 중, 후예요. 자, 아 하면 어 하는 거예요. 자, 중요 아이템 키워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펌프 폐색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서 용어 정리해 보시면 이거 다음 페이지 49페이지에 뭐가 나왔냐면 펌프 폐색에 대한 현상과 대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펌프 폐색에 대한 원인이 있고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는데 대책에서 뭘 실어내요? 지연제 늘어내요. 아까 보니까 지연제. 자, 그렇게 하고요. 펌프에 대한 뭐 관경 뭐 얘기도 꺼내고 있고요. 또 펌프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한다? 동절기나 서중기에 특히나 펌프에 대한 그 폐색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뭐 몰타를 먼 전분사를 하든 아니면 파이프를 냉각을 하든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별도의 제목으로 뭘 잡아요? 펌프 폐색. 아니, 시공 관련 펌프 폐색은 중요하잖아요. 맞나요? 예, 맞죠? 예. 아니, 안전관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전관리 뭐가 있나요? 자, 여기 이제 거푸지 우리 펌프카를 해서 타설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그림을 그린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이게 교량을 해가지고 교량 동바리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설하고 이게 펌프카를 대고 이제 타설을 한다. 그래서 펌프의 시공 관리만 안전 관리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레미콘 할 때 레미콘의 펌프카에다가 레미콘을 공급을 할 때 신호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신호수를 있어서 레미콘의 운전사와 어떤 수신호에 따라서 한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펌프카로 해가지고 이거 올릴 때 이 펌프카의 조종은 누구의 신호에 따라서예요? 여기 타설면에 단부에 있는 신호수에 그 신호에 따라서 한다. 왜냐면 그 안에가 뭐 안 보이잖아요.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고압 전선이 있을 경우에는 뭐 한다? 간섭에 대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비닐 호스 같은 걸로 보호를 한다. 맞나요?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펌프를 보시면 펌프 호스가 강파이프로 나온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그 호스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연결부. 이 연결부 터지면 안 되죠. 연결부는 긴결한다. 간결한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가 지가 막 움직이니까 파이프 중간중간에 뭐예요? 고정을 하여 유동을 최소화한다. 맞나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이런 얘기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뭐 안전 포인트가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하고 펌퍼빌러티 얘기 끝내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자, 이거는 이제 본서에 있어요. 본서 몇 페이지 있냐면 51페이지요. 왜 용어 정리하다가 본서를 했느냐? 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자, 51페이지 본서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죠. 기준. 우리 이제 보통 어떻게 했죠? 슬래브는 3분의 1, 거푸집 두께에서는 5분의 1. 왜 그래요? 고푸집이니까. 5분의 1, 3분의 1, 또 순간격, 철근에 대한 순간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4분의 3이야.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얼마요? 20 또는 25mm 쓰는데 묵은 대단면 포장은 40mm 쓰고요. 댐은 150mm 쓴다. 이게 기준이죠. 기준. 그리고 요 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부분에 최대 치수에 대한 기준 결정이 있어요. 빈배합에 대한 경우는 보통 어떤 콘크리트를 많이 쓰냐면 다진 콘크리트를 많이 쓰죠. 다진 콘크리트는 강도가 적게 나오는 린 콘크리트라서 골재 사이즈가 크고 시공성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재를 보통 굵은 거 쓰고요. 부배합 콘크리트는 고강도성을 내기 때문에 골재를 잔골재의 품질을 높이고 잔골재율을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잔골재를 쓴다. 40mm 이하짜리를 쓴다. 이런 것들을 기준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에 대한 부분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기준하고요. 또는 어떤 얘기를 꺼낸다? 배합에 따른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기준 결정, 뭐 기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요거 하나만 쓰셔도 돼요. 이 되시죠? 자, 그러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눠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꺼내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클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클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단 재료 분리. 철근에 이렇게 되면 재료 분리가 걸려서 재료 분리도 생기고요. 또는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크면요. 펌프 폐색이요. 펌프가 관경이 있는데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크면요. 병 마찰이 생겨요. 관내 마찰이 생기면서 펌퍼빌러티가 적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한다면 관경을 키우거나 단위 시멘트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고온 분말로 이거 싹 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요. 뭐가 대제목으로 나온다? 펌퍼빌 그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클 경우에 펌프 폐색 문제와 대책 또는 재료 분리 문제와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자, 뭐 그런 얘기, 뭐 압송성 얘기 꺼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골재의 함수 상태. 이거는 용어정의 몇 페이지에 있냐면 13페이지에 있어요. 자, 기본 아이템은 뭐냐면 함수 상태를 이렇게 아시죠? 절기표습, 기후표. 이거 함수 상태 썼죠? 여기까지 쓰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요 밑에 표. 설명이에요, 설명. 자, 절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설명을 해줘야죠. 함수 상태를 설명해달라고 했으니까 함수 상태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노건조 100도씨, 105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즉 노건조를 한 거예요. 아주 구운 거죠. 구워가지고 한 상태를 절건 상태예요. 전혀 일말의 습기가 없는 상태 하고요. 기건 상태는 뭐예요? 건조한 실내에서 무게가 일정해질 때까지 건조한 상태인데 물기가 없는 거예요. 얘는 자연 건조예요. 인위적으로 구워서 건조한 게 아니라 자연 건조인데 그걸 기준 건조 상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쓰셨나요? 아니 여기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골재 함수 상태. 그러면 함수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아이템은 뭐예요? 유효흡수율, 흡수율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함수 상태에 따른 어떤 그 우리 품질 특성해 가지고 흡수율, 유효흡수율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이런 얘기 쓰는 거죠. 그 다음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꺼낸다? 키워드 프리웨팅이요. 골재 함수 상태에서 흡수율이 큰 골재 프리웨팅 관리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요거는 골재 함수 상태하고 그 함수 상태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함수 상태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함수 상태를 설명을 해야죠.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절기표수, 기후표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예, 프리웨팅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상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용어 정리 보시면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예, 함수 상태 함수 상태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함수 상태에 대한 관리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다음 가겠습니다. 예, 신축이음과 수축이음. 자, 신축이음과 수축이음은 요거는 무슨 타입이죠? 요거는 이제 페이지 59페이지 용어 정의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있습니다. 59페이지는 신축이음, 60페이지는 수축이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신축이음과 수축이음 하면 우리 키워드는 비교표는 어떻게 하죠? 정력간위법. 정력간위법이요. 정의, 이 기능의 이음의 역할, 이 간격, 위치, 그 다음에 설치 방법. 그래서 이 비교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정력간위법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설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역할이죠. 예. 양생기간 중에 어떤 안정성을 확보한다. 팽창과 수축에 대한 조절을 하고 변형을 수용을 한다.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거죠. 변형에 대한 수용성. 그런데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0페이지에 균열 유발 줄론이 수축이음이에요. 수축이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능은 뭐가 있죠? 이거 목적이에요. 건조 수축 능력을 감소시킨다. 균열을 한쪽으로 그 위치에다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어떤 구조물을 보호하고 열화를 방지한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정력간이법을 비교한다 하는 거고요. 자, 중요 아이템은 뭐예요? 하면 한다. 자, 뭐 생각해요? 줄눈부의 보강, 차수형. 왜냐하면 줄눈부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물 새고요. 그 부분이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줄눈부의 보강 방법, 또는 줄눈부의 지수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지수판 안에 되는 거. 이게 이제 지수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지수 대책하고요. 또는 어떤 얘기를 꺼내요? 수축이음 같은 경우는 단면 결손을 주는데 이 단면 결손을 보통 어떤 방법을 쓰죠? 커터로 커팅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단면 결손에 대한 뭐예요? 시기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단면 결손에 대한 커팅 시기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뭘로 해요? 적산온도. 그래서 단면 결손에 대한 수축임에 대한 단면 결손 시기, 적산온도 이런 얘기가 키워드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그걸 언제 자를 거냐 하는 문제죠. 너무 빠르게 자르면 골재가 다 튀어나가고 너무 무르니까 콘크리트가.
너무 늦게 차리면은 거기 균열이 안 생기고 벌써 딴 데 생겼어요. 그러면 수축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 균열이 벌써 수축기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갈까요? 자, 시멘트의 품질 특성은 본서 20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본서 20페이지요. 거기 이제 시멘트의 품질 특성을 보면은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화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멘트라는 놈은 수화열을 유발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특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특성은 어떻게 한다? 물리적 특성 또는 화학적 특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 굳은 후의 콘크리트의 특성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물리화학은 용어정의나 본서에 있으니까 굳지 않은 굳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굳지 않은 때에서는 어떤 문제가 큰가요? 수화열. 맞나요? 굳을 때에서는 어떤 문제가 크죠? AAR.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시멘트 AR 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풍화하고 수축도 있는데 풍화는 어디에 들어가요? 굳지 않은 굳은 어디요? 굳지 않은 풍화. 자, 그다음에 수축은 어디 들어가요? 굳지 않은 굳은 둘 다. 소수건탄, 초자공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수화열이나 풍화나 수축 중에 하나는 강조해야 돼요. 즉 특성에 대해서 여러 특성을 열거를 하고요. 그 중에 중요 특성에 대한 대책은 제시를 해야죠. 즉 시멘트의 수화열, 수화반응 특성과 수화열 온도균열 저감 대책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풍화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과 풍화에 대한 풍화 방지를 위한 저장 대책 이런 얘기가 나오든가 뭐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강조.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수화 조절제는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의 용어 정의를 이용했습니다. 용어 정의의 32페이지, 33페이지. 자, 수화 조절제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촉진제가 있죠. 이거는 빨리 수화를 촉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화 조절제에서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연제. 이거 수화를 늦추는 거죠. 경화를 늦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까 얘기했던 32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이 비교표가 있죠. 비교표. 비교표에 대해서 각각 촉진제하고 지연제에 대해서 비교를 되어 있는데 이 비교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 아이템은 어떤 얘기를 하죠? 중요 아이템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촉진제는 뭐 문제가 생겨요? 촉진제는 뭐가 생기죠? 촉진제라는 거는 경화를 촉진한다는 것도 되지만 수화 반응을 촉진하니까 수화율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촉진제 사용 시에는 뭘 주의해야 돼요? 온도 균열 같은 것도 주의해야 돼요. 맞나요? 지연제를 사용하면 뭐가 생겨요? 그건 재료 분리가 생겨요. 잘 안 굳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거푸집 타령 시기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머티리얼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이건 시간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 용어를 별도의 제목으로 잡는 게 좋아요. 촉진제 사용 시의 온도 균열 대책, 지연제 사용 시의 거푸집 타령 시기의 검토 이런 식으로요. 맞나요? 네. 자, 그럼 요 이제 비교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지연제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예, 콜드 조인트 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여기 이제 용어 정리 보시면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콜드 조인트를 응결 시간에 대한 공법 얘기해 가지고요. 이거 보시면 상부, 하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게 선타예요? 하부가 선타설이겠죠. 하부가 선타설이라고 한다면 지연제는 어디다 넣어요? 선타설에다 넣어야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이상한 것 같지만 지연제를 선타설에 넣어가지고 콜드 조인트를 억제했다라는 그 얘기죠. 지연제 사례. 이거는 이제 차별 아이템.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예, 다음 가겠습니다. 빈배합과 부배합의 차이점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페이지 용어 정의 42페이지에 인용했습니다. 42페이지. 자, 이제 부배합이라고 한다면 부배합은 보통 얼마로 얘기해요? 단위 시멘트량이 300kg/큐빅미터. 빈배합은 한 어느 정도 얘기하죠? 빈배합은 물론 뭐 300 이하라고 보면 되겠지만 한 250 이하로 보는 거죠. 250kg/큐빅미터 이하를 빈배합. 예, 이상을 부배합이야.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배합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특징이 뭐가 있죠? 특징.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징, 굳은 콘크리트의 특징, 또는 물리적 특징, 화학적 특징. 뭐 좋습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징, 굳은 콘크리트의 특징.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뭐가 커요? 수화열에 대한 온도균열. 얘는 이제 온도균열이 직방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부배합을 하면 단위 시멘트량이나 많으니까 뭐 된다? AAR에 대한 문제가 있고 크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에요? 강도가 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요? 취성 파괴. 자, 그다음에 수화 경화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멘트량이 많으면 물을 자체 소비를 많이 해요. 자체 소비로 돼서 균열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자기 수축 균열. 그러면 여기 이제 특성을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 특징, 굳은 콘크리트 특징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긍정적 특징, 부정적 특징이요. 긍정적 특징은 어떤 긍정적이나요? 이게 지금 부정적만 얘기했는데 긍정적은 뭐죠? 강도 증진, 조기 강도 증진이요. 특히나 그렇게 하고요. 거푸집 타령 시기를 뭐 한다? 조기 타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강도 증진 또는 어떤 뭐 공기 단축, 거푸집 타령 시기의 뭐 단축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네요. 긍정적 특징, 부정적 특징 이것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얘기에 있어서 하나씩 강조를 하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서 특징을 쓴 다음에 특징 중 온도균열 대책, 특징 중 자기 수축균열 대책 하나씩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신다. 그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42페이지에 특징에 보시면은 온도균열이 많다 뭐 이런 거 내용 나와 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마지막 가겠습니다. 타설 관리. 자, 타설 관리는 어디 보시냐면 본서 59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본서 59페이지요. 본서 59페이지에 3번 보시면 콘크리트에 타설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타설 중, 그러니까 타설 전, 타설 중으로 돼 있죠. 물론 타설 후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펌퍼빌러티 얘기할 때 펌프카 관리했을 때 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타설 관리라고 한다면은 품질 관리도 되고 안전 관리도 되고요. 환경 관리도 돼요.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 전, 중, 후요. 특히나 이제 중이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내용은요. 원칙은 어떻게 해요? 시공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시공계획서를 근로자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타설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시공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발주처에다 제출하나요?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어디가 안 해요? 하죠. 네, 해요. 자, 하면은 제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자 교육하세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시공계획서를 근로자한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라고 돼 있어요. 야, 신호수는 여기 있다. 잘 봐. 네미콘 일로 들어온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마. 네미콘 들어오는 데다가 거기다 라바콘 같은 거 설치해서 여기 할 테니까 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치지 마.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원칙은 뭐냐면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처에다가 승인받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걸 근로자한테 교육을 하고 주지를 시켜요. 운반로, 장비 대수 또는 펌프카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자, 알려줬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공계획서에 의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작성하고 승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교육까지 시켜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지 자기만 알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설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뭐 횡방향으로 이동 금지 이런 거 했었죠. 즉 타설에 대한 기준 쓰셨나요? 간격, 깊이, 시간, 뭐 5에서 20초 이런 거요. 타설 기준 써야죠. 네, 그런 내용 쓰시고요. 또 블리딩이나 콜드 조인트 방지에 대한 부분 뭐 쓴다 하는 거고요. 별도 대제목은 뭘 강조한다?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뭐요? 콜드 조인트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거를 별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는 쓰셔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거기 그 정리한 게 보시면 기본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부 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 분류가 있어요. 분류. 예. 뭐 세 가지가 됐던 두 가지가 됐던 분류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이제 기본 아이템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살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분류를 한 다음에 분류해서 각각 설명을 계략 설명을 할 수 있는 살을 붙일 수 있는 능력까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템은 뭐냐면 이거 하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뭐지? 이거요. 펌퍼빌러티, 펌프 폐쇄, 또는 뭐 재료 분리 이런 거 하나 강조하는 거죠. 차별 아이템은 사례가 됐던 뭐였다는 건데 거기에 직접 관련된 거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드 조인트 하면 지연제 이런 거요. 사례.
자, 그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관리 방안이나 주의사항 얘기하면은 안전 좀 써주세요. 안전. 그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시는 거고요. 실은 안전은 보편타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안 다치게 하는 게 안전이죠. 그게 법으로 다 나와 있죠. 신호수 둔다 이런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정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 문제가 또 쏟아져 나오니까 이번 주까지 이거 정리 잘하시고 한 장짜리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